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고용 문제 이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좋은 직장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특히 20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타이트해지게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30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청년들의 실업률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고용 시장은 좀 어떤가요? 취업자 수하고 고용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취업자 수는 순수하게 신규로 취업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20대 취업자 수는 뭐 작년에 12만 명인가 뭐 대충 이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요. 20대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취업자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자 수 이것은 볼 때는 그 연령대 인구 변화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전체 취업자 수나 고용률에서 뚜렷하게 하락하는 경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업자 수를 정의한다든지 실업률을 정의하고 고용률을 정의할 때요. 사실은 질 낮은 일자리, 뭐 일주일에 뭐 3시간 일한다든지 뭐 이런 일자리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분해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20대의 일자리의 가장 큰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좋은 곳에 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뒤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1년 이상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업 부분은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페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용이 줄어들죠. 건설업 부분에 주로 고용으로 갈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의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공장을 또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은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고용률은 낮게 됩니다. 그게 고용 유발 계수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덜 고용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건설 부문에서 이제 해외로 공장도 나가죠. 큰 제조업들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이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 보통 그게 이제 법률, 세무, 회계 이런 쪽,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이죠. 근데 이 부분이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 글로벌하지 않죠. 세무, 회계 전혀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이 일자리가 많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 전 세계를 포맷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네들 법률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도 활동을 하니까 걔는 서비스업에서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하고 조금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들, 숙박업소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보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단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편이긴 확실합니다.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언제 20대들 보면은 고용률 이런 것들이 낮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높고 그렇거든요. 중국도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진국화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2000년대 정도까지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일본도 제조업, 서비스업 내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건설도 아마 이제 한계에 좀 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고용 문제 이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도 서비스업에 들어가니까요. 남성들이 좀 불리한 것이죠. 30대, 40대를 보더라도 특히 30대 보면은 여성들의 취업 여건이 더 좋습니다. 고용률도 좋고요. 그래서는 이제 사회가 자꾸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대는 그런데 30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다 공채로 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경력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요.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다
다니다가 경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가 훨씬 타이트하고 어려워졌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은 직장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특히 20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타이트해지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30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고용시장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아마 보아질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관세율 이 부분도 보면은 엔비디아도 심지어 그렇고 보면은 공장을 자꾸 미국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투자한다 그러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좋은 공장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20대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서 취업 여건은 상 좋기는 한데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후에 30대, 40대까지는 고용 여건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은 50대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대 중반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조금 고용 시장이 혼란스러운 때이고요. 이제 60대 가면은 거의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고용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진 고용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핵심인 3040은 그래도 고용 시장이 괜찮은 편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주목할 만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출산과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장기에 걸쳐서 쭉 영향을 줄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독일 그게 크루츠 개작터 해가지고요.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독으로 그런 쪽인데 심플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0.7명을 예를 들어 한다면은 100명이 있으면은 이제 부부가 한 쌍이 되면은 50명. 이죠. 그러니까 여성 기준으로 보면 되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50명인 거죠. 50명의 합계 출산율 0.7을 곱한다 하면은 35명이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35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지나면은 35명 중에 여성이 한 18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거기서 또 70%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5명 출산이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0.8 출산율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2 같으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서 승수로 늘어나는 부분, 여성을 항상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1.2 정도가 겨우 이제 인구를 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올라봐야 한 0.8명 이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감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위기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에서 상당히 인구 구조의 붕괴가 제일 이제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금은 아직 이런 부분의 위기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시작하려면은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로 엄청나게 느낄 것이고요. 지금도 인구가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대략 한 400만 명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느끼게 될 것이고요. 크룩스 개작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 뭐 그러려니 사람 여전히 많네 이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악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구 사회 사람들은 일본의 출산율을 보고도 놀랍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로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0.8이고 또 앞으로 재미있게 따라올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미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은 저 큰 나라가. 그래서 중국도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한 0.8명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테인데요. 그게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큰 이슈 내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합계 출산율은 아무리 우리가 AI를 통해서 인력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요. 내수 시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최소한 한 1명에서 1.2명은 올려놓아야 됩니다. 서구 사회가 1.4, 1.5명 이 정도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절반 수준이니까요. 거의 반토막으로 인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부분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적인 부분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도와 중국의 성장을 비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인도가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바로 IT 쪽으로 서비스업으로 그냥 나가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래서는 중산층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제조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농촌, 인도 같은 경우는 농촌의 인구라고 그러면은 농업을 하는 것과 제조업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인력에 대한 투자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적 자본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현재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인도가 한 $2,500 정도 되고요. 1 인당 GDP가. 중국이 지금 $12,000가 좀 넘으니까요. 4 배가 훨씬 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가 중국을 제조업을 통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조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이었습니다. 교육과 인적 자본 그리고 교육 체계였죠. 사실은 일찍부터 이제 의무 교육을 시작을 했고 기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술 교육이 이제 제조업을 성장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은 이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이엔드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인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차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데요. 아무래도 한 명이 앉아서 그 사람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천재를 만드는 것보다 50명이 앉아 있으면은 그중에서 한두 명 천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는 젊은 인구가 절반으로 뚝 줄어들어 버리니까요. 과거에 100만 명 태어났다가 요즘 뭐 한 20만 명, 25만 명, 지금 들어온 애들은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날 때였으니까요. 그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뛰어난 인재나 혁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혁명이나 혁신이 가장 활발할 때는 20대 중반 인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때도 20대 중반 인구가 가장 많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북아프리카하고 저쪽에서 오렌지 혁명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20대 중반 인구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쪽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엔드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창용 총재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스카이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당히 머리가 좋고 순종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천재는 못 견딘다. 지겨워서. 적당히 머리 좋고 순종적인 사람들만 견뎌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이미 이제 블랙스완을 썼던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는 돈을 벌면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환자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봐도 환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할 때는 무한한 성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뛰어난 인재가 무한한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곳, 복제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곳, 이런 쪽에 가서 뭔가를 하나 아이템을 잡았을 때 얻는 부가가치하고요. 자기만 이렇게 쫙 먹고 사는 정도를 갖추었을 때 하고는 사회의 부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중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 대우가 그렇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기술 쪽에 가서 성공하니까 이번에 딥시크 만든 그 친구도 자산 운용을 해서 20조를 번 친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 쪽을 해서 하니까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내니까 글로 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보다 페이업이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의사가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이쪽에 다 몰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윤리나 도덕성에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이쪽에 페이업이 좋으면 사람은 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몰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으로 여기서 페이업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뛰어난 젊은 애들은 자기 주변의 몇몇의 부가가치를 내는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한 상황에서는 이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풀리지 않았고요. 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결국 부동산까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풀렸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배분 문제. 결국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K컬처를 보십시오. 여기는 개방화가 되고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제가 훨씬 싼 비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의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승수 효과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